이 기업들을 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2026년 국내 테크 트렌드 초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만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실 트렌드 놓치고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AI 학개론 테크 전쟁 국내 기업 편이고요. 이름만 들어봤을 이 유명한 기업들이 과연 뭘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20000%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드신 적 없나요? 여기저기서 AI 막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 흐름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뭘 할 때는 정확히 지식을 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로 설계든 이직 준비든 투자든 뭐든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기가 되면 기업들은 긴장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왜? 탐스러워 보이는 AI 트렌드라는 고기에 누가 먼저 이빨을 박아 넣을 것인가. 사자와 호랑이, 하이에나가 싸우고 있는 이 야생의 한복판에서 누가 그 고기를 차지하게 될지 오늘 그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거기 갤럭시 휴대폰 파는데 아니야? 이렇게 갤럭시 탭 파는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가장 큰 매출은 반도체 판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두 축을 담당하고 있던 게 파운드리라는 게 있고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파운드리는 뭐냐면 어디서 설계 도면을 막 그려줘. 파운드리 공정을 하는 데가 그 반도체를 만들어줘요. 설계도 돼요. 삼성은 그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낮아졌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건 설계를 해서 줘요. 그럼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수율. 그래서 우리가 대게 같은 거 사면서 까먹을 때도 안에 살 꽉 차 있으면 야 수율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수율입니다. 이 수율이라는 걸 결국 누가 인정해줘? 고객사가 인정을 해줘. 엔비디아도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보낸 설계 도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은 반도체를 뽑아줬냐가 너무 중요한데 아직 엔비디아가 충분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파운드리 수율이 좀 안 좋아졌다는 것과 그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격차, 이 두 가지가 좀 겹친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휴대폰에서 뭘 처리하려면 휴대폰이 뭔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기억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인데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도 엄청 뛰어났다가 요새는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등이 누구냐?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내부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옛날에 이제 삼성이 R&D 투자를 잘 해오다가 그렇잖아요. 연구 투자라는 게 당장 돈이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아? 중단시킬까 하고 중단시켰는데 그 스노우볼이 약간 굴러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들이 밀린 메모리 반도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HBM이라는 반도체가 있어요. HBM 다들 들어보셨죠? 이 GPU는 보면은 교실 같은데 망명한테 쫙 책상에 깔아놓고 계산을 막 시키는 그런 반도체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걔네가 계산을 빨리 하려면 수학 문제를 계속 빠르게 갖다 줘야 돼. 새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얘가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한다고 한들 수학 문제가 늦게 도착하면 걔네가 그 시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 문제를 빨리 갖다 주는 역할을 하냐? 바로 그게 HBM이에요. 그래서 GPU가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한들 HBM 성능이 떨어지면 걔네가 놀게 되니까 GPU 성능이 올라가면서 HBM 성능도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레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뜨면서 고성능 HBM에 대한 수요가 쭉 올라갔고요. 삼성이 생각보다 잘 못했던 거죠. 결국 이 HBM의 기술력은 어디서 오냐면 D램이라는 이 한 장짜리를 누가 많이 쌓냐가 중요해요. 고층 빌딩으로 계속 쌓는 거야. 4개, 8개, 12개, 지금 12개까지가 지금 상용화 된 건데 16개짜리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생산 방식이 좀 다른데 삼성전자는 애초에 높게 쌓았을 때 더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6층 이상 쌓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삼성전자의 기술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게 모두가 최고 성능의 HBM을 바라고 최고 성능의 파운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테슬라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출 회복을 하고 있으나 다만 삼성전자의 넥스트 스텝은 뭐다? 요 기술 격차를 빨리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혹시 이렇게 좀 느리지만 모든 공정을 그 본인 사이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A to G를. 몰랐던 거지 사실. 그 GPU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고 HBM이 이렇게 고성능을 바라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패티 4장만으로 만족을 했는데 갑자기 막 먹방 유튜버가 나와서 막 패티 8장, 16장씩 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4장짜리.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우리 8장짜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위기가 왔었던 거. 지금 그 위기를 회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성능 GPU를 뽑아내도 그걸 뒷받침해줄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근데 하이닉스 이런 걸 굉장히 잘 해주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굉장히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이 좀 있고. 다만 이제 지금은 12층까지 쌓았는데 다음 레벨은 16층을 쌓아야 된단 말이죠. 누가 먼저 성공해낼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생산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의 이 방식이 생산 공정이 조금 더 간단하고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층짜리를 좀 빨리 성공을 시켰고 대량의 반도체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되게 똑똑한 게 본인이 잘 못하는 분야가 나오면 빠르게 손을 잡아요. 파운드리를 못하니까 TSMC라는 파운드리 회사랑 같이 손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공정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설계도면 넘겨주면은 이제 메모리는 그 SK 하이닉스가 되고 파운드리는 TSMC가 하고, 그래서 요런 체인이 굉장히 견고해져서 이렇게 탕탕탕탕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건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 이 밸류 체인을 본인 안에서 가져가려고 하지만 현명 쪽에서 체인을 만들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장벽을 좀 더 견고하게 쌓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앞단, 뒷단에 필요한 기술들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쓰면 이제 엄청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에어컨 틀어서 식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액침, 그러니까 물 같은 건데 물은 아니고 기름 같은 건데 기름은 아닌 그 액체를 넣어가지고 반도체를 막 식혀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기술들을 같이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하이닉스가 또 집중하고 있는 거는 HBM 말고 CXL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HBM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대신에 용량을 늘린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CXL이라고 하는 친구는 속도를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용량 확장을 엄청 크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연산들이 높은 속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요하는 건 아니니까 이 용량 쪽을 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좀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 좀 흥미롭게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고요. 그 세 번째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여기는 TC 본더라는 걸 만듭니다. 패티를 많이 잘라가지고 정교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주요한 장비. 그래서 이게 뭐에 필요했어요? HBM 만들 때 당연히 필요하겠죠. HBM 고층으로 쌓는다 그랬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이 TC 본더를 굉장히 잘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 수준이에요. HBM을 만드는 모두가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를 쓰고 있다. 어쨌든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이 같이 뜨면서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도 같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됐다.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도 언제까지나 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만 쓸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납품받는 업체를 좀 여러 개로 늘려나가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 세미텍이라는 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같이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다. 옛날에는 이 패티는 우리밖에 못 사요. 내가 한미 반도체가 부르는 게 값이야. 킹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SK 하이닉스가 좀 비싼걸요? 그러면 이제 가격 협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협상권이 하이닉스에게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느꼈고요. 또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하이닉스가 되게 큰 고객사였는데 거기서 크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해외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 TC 본더를 납품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 하이닉스가 확실히 매출 대수를 좀 줄이니까 1,500억 가까이 매출이 좀 줄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HBM을 다음 단계 16층을 쌓아야 된다고 1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그냥 TC 본더의 기술을 만들면 안 돼. 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말고도 다른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다. 한미 반도체가 본인 자력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한번 시장에 본인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오겠죠.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옛날부터 가전을 되게 잘했어요. B2C라고 해서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돈을 버는 사업을 많이 했다면 경기 역량을 너무 타는 거죠. TV, 냉장고, 세탁기 사야 되는데 지갑 사정 안 좋아. 그거 살 수 있어요? 5년만 더 쓰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도 그걸 아니까 본인들의 그 매출 구조를 B2B,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늘려나가려고 했고 실제로 그게 좀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 2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공고하게 놓겠다는 거죠. 되게 신기한 게 또 돈을 어디서 많이 벌었냐면 VS 부서라는 데가 있는데 정확히 뭐라는 데냐면 Vehicle Component Solutions라고 타입 컷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솔루션 부서인 거예요. 여기 매출이 굉장히 크게 뛰었다. 우리 옛날에 자동차는 되게 하드웨어석이었어. 그냥 정말 가솔린 물리 엔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커다란 하나의 스마트폰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 들어가는 전자장비도 많아지고 각종 부품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산하는 LG전자 이 VS 부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LG전자는 고객들 대상으로 하던 그 판매 방식을 구독으로 틀었어요. 전년도 대비 매출이 한 30%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G전자는 본인들 AI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회사에 가면은 직원들이 챗GPT 같은 거 못 쓰게 해요. 왜? 사내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막 웹상에 올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는데 그건 못 믿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한번 본인들 자체 그 LLM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화제는 잘 안 됐지만 성능이 엄청 좋았어요. LG전자 특 잘 만들어 놓고 홍보를 잘 안 하. 그리고 또 제가 뭐 했습니까? LG전자 그래프로 광고 찍었었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노트북 펴는 것만으로도 구동되는 AI,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제미나이나 챗GPT급의 AI를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웃긴 게 야구장 가면은 LG 경기가 나오면 무조건 중간광고 그 전광판에 제 광고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다 찍어보내고 했었는데 계약은 끝났습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 카카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달달할 것 같았지만 올 한 해 굉장히 씁쓸한 한 해를 보냈다. 거의 드림카카오 99% 그 먹은 크레파스만 나는 거 있잖아.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아. 한번 성장통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카카오는 뭐예요? 여전히 국민 모두가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예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골프, 카카오 어쩌고 뭐 쫙 많았다. 그런 것들 계열사 정리도 좀 하고 하면서 카나나라고 하는 자체 AI 개발에도 막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사용해볼 수는 있으나 뭐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톡의 제일 큰 변화는 카톡 안에 챗GPT가 생겼습니다. 내가 물어본 내용을 챗GPT한테 응답을 받아서 바로 카톡방을 쏠 수도 있고 되게 똑똑한 것 같은 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챗GPT 사용에 익숙하니까 그거를 카톡 안에 유치를 해놓는 거야. 아, 이거 AI 썼으면 좋겠는데 싶은 거를 카톡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카나나가 충분히 개발이 다 됐어. 그럼 이제 바꿔치기를 하겠죠. 우리 자체 개발 카나나 이제 성능 충분합니다. AI가 탑재된 아주 파워풀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됐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나 친구한테 선물 골라야 되는데 선물 좀 골라줘. 골라주고 뭐라고 답장 보내면 좋을까? 답장 써주고 AI가 좀 적극 도입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99%는 넘으니까 72%에서 55% 정도 되는 드림 카카오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본인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는 게 되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게 좀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생소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좀 많은 분들이 그제서 알게 됐는데 에너빌리티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AI 밸류 체인의 첫 단은 뭐예요? 에너지. 반도체를 돌리려면 결국 이 전력이라는 게 필요해. 이 두 앱들은 뭐 신재생이라던가 SMR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잘하고 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원자력이 되게 싸고 좋은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요새는 약간 신세가 바뀌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많이 너무 올라와서요. 폐기 비용까지 합치면 원자력이 오히려 조금 비싼 에너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바람 안 불면 멈춰요. 일조량 안 좋으면 전기가 그만큼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일정한 양 생산이 잘 안 된다라는 건데 원자력은 그 대신 아주 양질의 에너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만 오히려 선호하는 에너지가 됐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지어요. 거기 막 반도체 이만큼씩 집어넣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반도체를 절반밖에 못 돌립니다. 이러면 사람들 누가 거기 쓰겠어요. 그래서 요즘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SMR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소형 원자로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제 저 멀리 뭐 월성 원전, 고려 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시키면 그걸 이제 전국 각지로 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어디 뭐 강릉에 지었어요. 그럼 강릉 거기에 있었을 때 바로 옆에 요 SMR을 지어가지고 옆에서 바로 전기를 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기술도 좀 잘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아마존과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SMR의 한 주요한 기업 중 하나에 지분 투자를 좀 옛날부터 해왔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에너지 분야라는 데가 기술 장벽이 막 엄청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영원히 못 넘겠다 싶은 수준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에너지 사업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엔비디아나 지금의 하이닉스처럼 굉장히 공고한 일환에 미치는 아닐 수 있다. 다만 제가 이제 해외 편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듯 해외 기업들도 결국 에너지 자율화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꾸겠다 이런 선언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지난 편 해외에서도 구글에게 그런 자리를 부여했던 전 네이버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를 드렸고요. 이 주니어 네이버, 동물농장
이런 우리의 추억이 담긴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검색 엔진이었죠. 이 검색 엔진 자리가 너무 위태로워요. 왜? 요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구글 검색 많이 하죠.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낮아졌는데 네이버 매출은 역대 최고입니다. 네이버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제일 큰 비중이 이제 검색 엔진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또 엄청 크게 늘어난 분야가 바로 커머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할 때 광고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이제 광고에 유인돼서 구매를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다 유도를 했겠어요? AI로 했겠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많은 구매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 쇼핑 시에서 보면은 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쿠팡이랑 비슷해요. 정말 네이버 쇼핑도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이 번 돈을 투자를 또 잘 하고 있어. 버는 돈의 한 22%는 계속 R&D, 연구 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최근 5년간 이제 AI에 최소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커머스 부분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냐면 작년 대비 35.9%나 매출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1년 만에 이룬 거죠. 쿠팡이 이제 물류 시스템, 로켓 배송 이런 걸로 좀 승부를 본다면 네이버는 데이터와 AI로 사용자 맞춤형 쇼핑을 제공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잘 모르셨겠지만 네이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이제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시작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게 실제 B2B 매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두나무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디지털 자산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는 서비스가 되겠다는 네이버 창업주 선생님께서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이사회 의장으로. 그 뒤로 이제 좀 이런 어그레시브한 행보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해 봐야죠. 우리가 단순히 옛날에는 초록창, 그 날개 달린 모자, 주니어 네이버 이런 걸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에이전트 서비스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터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레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AI 기술이 발전하면 셀럽들을 AI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람에게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완전 가상인물보다는 딱 플레이브처럼 현존하는 것처럼 그 뒤에는 진짜 생명력 있는 인간이 붙어있는 이 절충된 형태가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플레이브를 저거 왜 저래 하는 분들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해요. 그리고 그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하려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라는 건 약간 촌스러운 마인드일 수 있다는 거고. GD님이 계신 갤럭시 코퍼레이션, 거기가 이제 테크 쪽에서도 굉장히 빠삭하게 잘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대규모 공채 오디션을 냈는데 버추얼 아이돌, 우리는 플레이브 같은 걸 만들 건데 그 뒤에서 액팅을 할 사람들을 오디션을 뽑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엔터 회사에서. 이게 점점 주류 산업이 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명한 엔터사들이 있죠. SM, 이수만 선생님 감각이 늘 출중하다고 생각했던 게 에스파 데뷔시킬 때 늘 가상인간 생각을 늘 주입하셨단 말이에요. 나비스가 막 구하러 와. 좀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새로 지어진 건물 중에 그 SM이랑 협업해서 버추얼과 관련된 기술 연구하는 건물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는 이제 자회사 중에 슈퍼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TTS를 하는 데인데, 넣으면 넣은 대로 음성이 나오고 또는 내 목소리를 넣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기술이 올라가면 뭐해 좋겠어요. 연예인들 대상으로 쓴다는 거지. 아이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들의 목소리를 가상 목소리로 대체를 해서 하는 사업을 좀 벌려보지 않을까. 팬들은 안 좋아하지 않을까. 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당연히 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는 좀 재밌었던 게 매출 구조를 보니까 스트레이키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스키즈 분들 대단한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단했나 싶을 정도로 매출 비중이 좀 높고, 그거를 좀 분화시키려는 고민이 좀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버추얼 아이돌의 씬에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또 YG? 블랙핑크를 세상에 내놓는다던가 굵직굵직한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냥 잠잠하게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요. YG는 언제나 우리의 허를 찔렀기 때문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버추얼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도 있다. AI를 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이 아이돌 연습생 키우는 게 우리 이 테크 세상에서 테크 인재를 키우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생을 뽑아서 훌륭한 친구들을 추리고 열심히 교육을 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처럼 이 테크 인재들도 특화된 교육을 받게 하고 다양한 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내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그래서 교육부의 다양한 방침들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교육부의 방침은 이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평생대학 이르기까지 모든 트랙을 이제 AI 중점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건데, 초중등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중점 학교를 2028년까지 2000개교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인공지능 중점 학교가 되면은 정보 교과 시수가 많아진다거나 진로 체험 활동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랑 협업해서 인공지능 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우리가 당연히 스마트폰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AI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니까 거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걸로 보이고, 고등 이후 과정에서는 학습박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공계 인재를 좀 조기에 발굴해서 빨리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또 생긴 건데, 우수 인공지능 인재를 보여준다면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딸 수 있게 하는 이런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 한 거죠. 이공 우수인재 성장 연로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좀 찬성하는 바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밀착 지원을 해서 조기에 좀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이제 연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까지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40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 수도 점점 늘려나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AI 쪽 직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내 대학원이라던가 산업학위제 같은 제도를 또 마련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수행한 연구 개발이나 성과를 가지고 학위를 다시 한번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요 산업학위제도 또 잘 쓴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렇게 AI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졌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실효적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2년 전만 해도 이 AI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혼자서. 지금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조사도 해보고 한 결과 다행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챗GPT를 쓰고 제미나이를 쓰지만 언제가 이런 것들 사이에 카나나가 들어오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성장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 살아가려면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중에 올 AI 시대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 중에 저랑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업들도 조금 소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겠다 싶은 정보들만 제가 객관적으로 학자의 마음으로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향 없이 그냥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더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